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바이낸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4억 달러의 코인마켓캡을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증시 급락속 비트코인 불안한 안정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매수하라라는 트위터를 올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새 도전자를 만났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모네로의 백서 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자체 비트코인 채굴풀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핵심 지지선 유지 지금 7,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활용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BMW에서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 파트 체인을 올해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대시 발행은 미 연준 역할에 중대한 변화에 의미가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4억 달러의 코인마켓캡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인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8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인수합병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코인마켓캡.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의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다른 인수권과 좀 비교를 이제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암호화폐 업계 최대 인수합병은 서클의 이 폴로닉스 인수입니다. 이게 이제 4억 달러에 인수가 되었고, 지금 비트스탬프의 벨기에 투자사 NXMH 인수도 4억 달러,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언더컴 인수가 1억 2천만 달러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코인마켓캡은 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라고 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가격, 순위, 시가총액, 24시간 거래량, 총 공급량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 코인마켓캡 사이트의 6개월 방문자 수가 약 2억 7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보다 약 80%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탐낼만 하죠. 이 방문자 수를만 보더라도. 같은 기간 바이낸스의 방문자 수는 1억 138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는 바이낸스의 코인마켓캡 인수 결정에 방문자 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보고된 거래량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바이낸스 리서치, 그리고 자선재단, 그리고 연구소 등의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진출을 했죠.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개발업체인 BXB를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이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이 전 세계의 암호화폐 업체들을 속속들이 지금 인수하는 형태로 가는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 창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도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일인 것 같고, 만약 이 코인마켓캡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업계의 판도를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인수 합병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코인마켓캡을 이제 바이낸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단기적인 전망들입니다. 우선은 크립토 울프의 분석인데요.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위쪽에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6,667달러 선, 이 부분을 이제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여기 이제 이쪽 부근에서 지금 6,173달러 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상했던 이 지지선이 살짝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대로 이렇게 가게 될지는 정확하게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만약 여기를 이제 뚫게 된다면 7,400달러, 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7,400달러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7,000달러대의 이제 회복을 보고 있는데요. 위클리로는 이 봉상의 주간상 지금 이제 저항선은 6,965달러 선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먼슬리 저항선인 7,400달러 선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지금 분석은 이 횡보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저항선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가 셀존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하락세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지금 5,431달러 선까지 하락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움직임이라 이걸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체적으로는.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살짝 나오면서 6,654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위쪽에 6,800달러 선의 저항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200 이동평균선도 이제 위쪽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저항선을 뚫게 될지가 지금 이제 관건입니다. 가격은 다행히도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진 않고 위쪽에 지금 이 저항선에 계속 모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느냐가 여기에서 이제 한 번의 관건일 거고, 그 저항선이 뚫리게 되면 7,200에서 7,600까지도 상승 가능성들이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증시급락속 비트코인 불안한 안정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매수하라라는 트윗을 올렸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이 책으로 정말 스테디셀러일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많은 이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 같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을 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 연준이 수조 달러 가짜 돈을 찍어내는 것을 비난하며 이 비트코인은 민중의 돈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제 주장하면서 연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근데 이 돈에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가짜 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민중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신의 돈인 금과 그리고 민중의 돈인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 평가 기관인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플래시 크래시는 끝났다. 바닥이 확인됐다.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적어도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인 크레드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시세가 한 달간 지지선 위에서 버텨줬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사이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강세를 보일 경우 주간 및 일일 차트에서도 상승세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가운데 폭락했던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며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5월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해 최근 블룸버그 기술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전문 분석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인 크레이그 라이트 새 도전자를 만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주인공은 모네로 백서의 저자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하고 있는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 겸 암호화 사업가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새로운 도전자를 갖게 됐다라는 소식인데, 그 사람이 이제 최근 모네로 커뮤니티 소속 모네로 아울리츠 팀이 지금 비트코인 백서 P2P 전자현금 시스템 이라는 이 백서가 2012년 모네로 백서를 쓴 익명의 개발자 니콜라스 판 사베르하겐에 의해 작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네로 아울리츠 팀 측은 이 비트코인 백서와 모네로 백서는 문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가장 근접한 인물은 모네로 백서의 저자이자 익명 개발자인 니콜라스 판 사베르하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휘황찬란하네요. 이에 이제 해당 미디어는 두 문서의 유사성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출판 날짜 사이에 4년이 경과한 것은 기술 학생들이 원래의 비트코인 백서를 공부하고 모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네로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 부분은 결국엔 비트코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4년이나 지나서 이게 이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이제 따라한 게 아니냐, 결국엔 그 백서를 따라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누가 진짜 그 나카모토 사토시인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루머로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자체 비트코인 채굴풀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의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풀 구축 계획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창펑 같은 경우 수요일 트윗 SNS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바이낸스 CEO는 스테이킹 보상과 저장 및 대출을 포함한 바이낸스의 금융상품 라인업에 새로운 추가 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소식통은 바이낸스가 이미 새로운 채굴풀에서 일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풀은 2020년 2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미 OKX와 후오비는 각각 작년 8월과 9월에 비트코인 채굴풀을 시작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는 이미 다가오는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중국의 일부 채굴업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잠재 고객에게 추천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제 OKX와 후오비 거래소의 채굴풀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블록을 생성하는 상위 10여 개 풀 중 하나이고, 이 바이낸스 거래소도 채굴풀의 합류로 오는 5월 반감기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핵심 지지선 유지 7,000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OKX 소속 애널리스트인 네오는 이번 주 비트코인은 5,600달러에서 7,000달러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쪽이든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며 급격한 변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6,500, 6,300, 6,000, 5,800선을 중점으로 적절하게 매매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토큰뷰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인 토큰뷰는 3월 12일 날 비트코인 급락 전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이 크게 늘은 바 있으며 12월 이후에도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이 5일 연속 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7일간 거래소 순유입 비트코인 물량 또한 많은 편으로 이는 시세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비트코인 급락하기 전에 거래소에 유입됐던 그 거래소로 이제 물량이 몰렸다라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하락을 예측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한 달 전 이더로 외식값을 치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사용처는 광범위해지고 있다. 물론 심플하게 전통적인 암호화폐 기능만 활용해도 좋다.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과연 현재의 이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과연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는 이더리움이 될 수 있을지가 지금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올해에 지금 이더리움 2.0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어떤 또 흐름을 보여줄지. 우선 비트코인이 안정을 찾아야지만 이더리움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 파트체인을 올해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그룹이 올해 공급업체 10곳에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 보도에 따르면 이 BMW 그룹은 지난해 테스트를 마친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 파트체인을 올해 출시할 계획이고요. 파트체인 초기 버전은 전 세계 참여자를 연결하는 복잡한 공급망에서 즉각적인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하고 부품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파일럿에서 BMW의 31개 공장 중 2곳과 공급업체 오토모티브 라이팅 시설 3곳이 전조등 구입 및 추적에 해당 솔루션을 시범 활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MW 공급망 부문을 담당하는 안드레아스 웬트 이사는 올해 공급업체 10곳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고, 이후에 더 많은 협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BMW에서도 이런 이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조업체들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이런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CBDC 발행은 미 연준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주요 국가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미국에서 현실화될 경우 연방준비제도 역할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레리 화이트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 겸 케이토 연구소 통화 및 금융대안 센터 수석 연구원은 최근 팟캐스트 프로그램 온 더 브링크에 출연해서 이 CBDC 도입이 연준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그는 이 CBDC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행될 경우에 현재 도매 금융 분야에 국한된 연준의 역할을 소매 금융 분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CBDC가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이트 교수는 연방정부가 계좌를 관리하는 CBDC의 경우 일단 이용자의 계좌가 정부 관리하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능성이 현재 암호화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롬 파월 의장 등 관계자들은 연준이 일반인들의 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무부, 연방수사국, 이민세관 단속국 등 외부 기관들의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CBDC가 이제 정식으로 미국에서 발행이 되는 걸 지금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도매 금융이 맞죠.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에 이제 그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아주 큰 일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 이 CBDC가 되면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다 이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정보들을 다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가. 그 세세한 정보들을 모두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부에서는 모두 샅샅들이 이 CBDC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보 보호가 과연 될 수 있을지 CBDC가 뭐 이런 토론이 아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편의성이 훨씬 더 이제 증대되는 효과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취지로 이런 그 정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